안녕하십니까. 이슈레이더 시간입니다. 지금 김종학 뉴욕 특파원 불러보겠습니다. 김 특파원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 주 우리가 미리 이제 예고 드렸듯이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젯밤에도 이제 민간 고용 숫자가 나왔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번 주 발표되고 있는 고용 데이터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구인 이직 건수에서 새 일자리가 870만 건으로 지난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오늘 발표한 11월 ADP의 민간 일자리도 10만 3천 건으로 예상치 13만 건을 3만 건가량 밑돌았습니다. 임금 상승률도 5.6%로 21년 9월 이후 역시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내일 공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금요일에 11월 비농업 부문의 고용 예상은 18만 명 정도에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데이터보다 낮게 관측이 되는지 부합하는지가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장은 이러한 고용 데이터에 주목을 하면서 조금 올랐다가 오후 들어서는 조정을 받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민간 데이터 조금 상세히 살펴보면 레저와 제조업, 건설 부문에서 고용 일자리가 크게 줄었습니다. 제조업은 자동차 파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5,000명이 5,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운송은 5만 5천 명 정도, 교육이 4만 명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ADP는 팬데믹 이후 호황을 보이던 레스토랑이나 호텔 쪽의 고용이 완화가 되고 있어서 이런 쪽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지표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았는데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 데이터는 금리가 7.17% 지난주 기준 잡히면서 8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주택의 대출 수요 관련한 우려는 확실히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기지 신청 건수도 2.8% 증가했고 재융자도 2달 만에 최고를 기록을 하면서 여전히 매우 낮은 기록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런 주택시장 대출 수요도 저점을 찍었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고용은 지금 식어가고 그리고 이제 경제를 조금 걱정할 만한 그런 요인들은 사라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는 이번 주 토요일 새벽에 나오는 지난달 기준의 비농업 일자리 수,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고용 숫자입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미국의 민간 고용이 빠르게 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긴축 우려 많이 완화되고 국채금리 많이 떨어지고 있죠. 어젯밤에도 국채금리, 지표금리, 10년물 금리 4.1%까지 굉장히 많이 밀리는 모습 보여졌고요. 덕분에 뉴욕 증시 막 뛰다가 막판에는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초반에 상승 탄력 그래서 받았습니다. 또 다른 깜짝 놀랄 만한 이슈가 어젯밤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국제 유가였습니다. WTI 배럴당 70달러 밑까지 떨어졌던데 어떻습니까? 이유가 뭔가요? 네, 국제유가가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으로 작용을 할 텐데 아무래도 수요가 잘 받쳐주지 않는다라는 쪽에 힘이 실리면서 오늘 크게 빠졌습니다. 국제유가 서부 텍사스산 원유 1월 인더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하루 4.34% 하락하면서 배럴당 69.18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70달러가 깨진 상황이고요. 브렌트 국제 시세로 봤을 때도 3.92% 내린 배럴당 74.1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 전역에 소비자들이 쓰는 휘발유 가격도 1월 이후 최저 수준인데 전미 자동차협회가 집계한 걸 봤을 때 평균 가격이 갤런당 3.22달러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3달러 미만인 지역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확실히 낮아질 텐데 왜 이렇게 낮아졌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전날 이제 무디스가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한 점이 우선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원유 재고가 주간 기준으로 463만 배럴 감소를 하면서 4억 4,900만 배럴을 기록을 했는데 이런 데이터만 봤을 때는 강세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원유를 많이 쓰게 되는 지역 중에 하나인 중국이 경기가 좀 약해지고 그리고 이런 신용등급 전망으로 인해서 앞으로 내년과 내후년 경기까지 좋지 않다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유가가 오늘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감산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자발적인 감산 아니냐라는 의심이 이런 시장 원유 트레이더들에게 적용이 되면서 지금 유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원유 업체들, 생산 업체들이 굉장히 큰 규모로 생산을 늘리고 있다라는 시장 분석 업체 전망까지 더해지고 있는데 원유 재고는 줄고 있지만 생산은 계속 늘고 있고 그리고 수요는 받쳐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유가가 조정을 받는 흐름을 당분간 보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국제 유가 이제 뭐 큰 손이죠. 중국이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고 이제 많이 쓰는 것으로도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제 세계 원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 부진, 그 우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유가를 많이 낮추는 데 기여했다라고 이제 우리 김 특파원 방금 설명을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학 특파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우리 신인규 기자 바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첫 번째 이슈는 일단 우리 글로벌 투자자들 이제 다 많이 사신 분들 많죠. 테슬라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뭐 우리들은 이제 모델 2라고 뭐라고 이름 붙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반값 전기차. 네. 예, 요거 이제 언제쯤 나올 건지 굉장히 기대가 많았었는데 월가에서 예상보다 좀 빨리 나올 거다라는 예상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또 일론 머스크 CEO가 던져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이 일론 머스크 CEO가 이 자동차 컨설팅 회사랑 녹화 인터뷰를 한 게 공개가 됐는데요. 이 인터뷰 보니까 머스크 CEO는 대량 생산될 저가형 전기차에 많은 발전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값 전기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델 2라고 가칭이 붙여진 가칭입니다만 소형 전기차가 멕시코 공장이 아닌 텍사스 오스틴에서 먼저 생산 라인을 갖고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멕시코는 아직 공장 없죠? 그렇죠. 멕시코에서 원래 나온다고 하면은 최소한 2025년에 나올 거란 얘기였는데 텍사스에서 이거를 내놓는다는 얘기는 빠르면 2024년에도 그러니까 시점이 시장이 알고 있던 것보다 조금 빠르게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동안에 테슬라는 이제 모델이 조금 너무 적은 게 약점이었는데 맞습니다. 주로 이제 모델 3하고 이제 모델 Y하고 요거 주력이고 이제 사이버 트럭이 뭐 나오긴 했습니다만 모델 2까지 나오면은 이제 좀 다양하게 되겠네요. 네네. 월가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모델 3라고 발음이 되게 좋으셔서 제가 생각을 좀 하고 예. 있었었는데 예, 헷갈리셨군요. 예, 모델 2, 모델 3 뭐 이 다 중요합니다. 어쨌든 저가형이 잘 팔려야 테슬라는 전체적인 매출과 그동안에 나왔던 계획이 달성이 되는 거니까 테슬라 주가의 비관적인 곳 중에요. 구겐하임 파트너스라는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이 구겐하임의 분석가인 로널드 주이시코프가 어제 분석을 하나 내놨는데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이겠죠. 머스크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가형 전기차의 초기 생산 문제인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번에 나온 내용들 보니까 테슬라는 반값 전기차 판매를 1년에서 반년 전부터 사전 예약에 미리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가격이 다른 이 차가 테슬라와 다른 모델, 이 매출에 간섭하지도 않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나오면 빨리 나올수록 좋다. 본인은 테슬라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지만 이거 자체는 좋은 얘기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테슬라의 반값 전기차 왜 중요합니까? 테슬라에서 반값 전기차가 나와야 되는 이유는 중국 보면 됩니다. 중국에서 지금 테슬라가 1위가 아닙니다. BYD라고 해서 비아디라고 많이 하는 밀리고 회사죠. 있죠. 많이 예. 밀리고 있습니다. 예. 이 테슬라에서 중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이 계속해서 가격 낮추고 있거든요. 하지만 가격을 낮추고 있어도 BYD의 가격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3분기 기준으로 테슬라가 중국에서 파는 ASP, 그러니까 차량의 평균 판매 단가가 한 35,000달러에서 36,000달러 됩니다. BYD는 그거보다 훨씬 낮은 27,000달러 아래에서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가칭이 모델 2에 대해서 테슬라가 생각하는 가격이 시장에서 알고 있는 가격이 한 25,000달러 정도 되는데 이 차가 나와주면 저가형 전기차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나스닥 시장은 조금 하락했습니다. 초반에는 많이 뛰다가 테슬라 주가는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대로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테슬라는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얘는 전날보다 다르군요. 0.27% 정도 상승을 했죠. 주가는 얼마였죠? 주가는 239.37달러였습니다. 예, 239달러로 어젯밤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겠다 이렇게 깜짝 발표를 하면서 게임이라든지 이런 통신망 관심 있게 지켜보던 사람들 깜짝 놀랐는데 트위치 코리아입니다. 트위치 코리아 어떤 회사입니까? 트위치 코리아가 글로벌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에 특화된 이 스트리밍 플랫폼입니다. 이 회사가 유튜브 같은 그런 데 유튜브 비슷한 있죠. 겁니다. 그런데 실시간 방송을 조금 더 위주로 하는 방송이고 여기가 주요 e스포츠 뭐 롤이라고 하죠. 리그 오브 레전드라든가 여러 가지 e스포츠 중계권 갖고 방송하면서 시장 점유율 높여낸 회사입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아시는 분들은 이 회사가 잘 되면 아마존도 잘 되겠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이 이 회사를 2014년에 9억 7천만 달러 들여서 인수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트위치
트위치가 한국을 떠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죠. 네. 이유가 뭡니까? 어제 트위치의 최고 경영자인 댄 클랜시가 이 트위치 경영자답게 트위치 실시간 방송 켜가지고 우리 왜 떠난다 얘기를 했습니다. 찾아봤더니 한국 분들이 그때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댄 클랜시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뭐 직원들의 문제 뭐 이런 거 아니라 한국의 망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 이거를 댔습니다. 망 사용료 비용 때문에 한국 시장이 성장하고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더 큰 손실이 발생한다면서 원래는 영상 화질을 조금 낮춰서라도 한국 시장에 남아있는 방안을 고려했는데 그래도 이게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서버를 중국으로 옮기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이거 역시 너무 지연이 많이 되니까 결국 이건 제대로 된 서비스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떠나기로 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우리 한국 분들이 영어로 질문했나요? 그렇죠. 예.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꽤 많네요. 맞습니다. 우리 한국 통신사들 망 사용료 놓고 계속 뭐 분쟁, 뭐 서로 갈등 이게 계속 있었단 말이죠. 우리 망 사용료 얼마나 비싼가요? 클랜시 CEO에 따르면 이게 정확하게 다른 데가 어디다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분의 워딩 그리고 내부 분석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이분의 말이 10배 정도 비싸답니다. 10배요? 예. 틀리면 소송당하니까 뭐 비슷하겠죠? 그럴 겁니다. 그렇게 비쌉니까? 예. 트위치가 철수하는 게 뭐 아쉬워하는 분들도 일부 있겠지만 좋아하는 데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특히 경쟁사 같은 데들. 경쟁사 어떻습니까? 수혜주가 있습니까? 수혜주는 있습니다. 수혜주 말씀드리기 전에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아마 통신주일 겁니다. 이게 트위치가 내는 돈이 얼마나 안 되지만 이거 자체가 이슈가 되면은 망 사용료 적절하냐, 이 수준이 적정하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올 수 있기 또 때문에 욕먹을 수 있죠. 통신주 주가 조금 봐야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혜주 보면은 아프리카 TV 어제 상한가 쳤죠. 오늘도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이슈가 계속해서 불이 붙을지 만약에 망 사용료 조금 줄여준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아프리카 TV는 더 좋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아프리카 TV뿐 아니라 네이버도요. 트위치 철수 이후에 수혜를 볼 기업으로 전망을 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네이버가 이제 비슷한 아프리카 TV와 유사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올해 연말부터 이 오픈 베타 같은 거 해가지고 내년에 정식 출시를 할 건데 이름이 치지직이라고 조금 귀엽게 나왔더라고요. 치지직이요? 예, 치지직 이렇게 잘 졌네요. 치직하면서 이제 방송을 하는 그런 건데 다올투자증권이 분석을 하나 내놨습니다.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갖고 있던 트래픽을 네이버가 가져간다면 이 네이버의 치지직이라는 방송 플랫폼의 사업 가치가 1조 원에 달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네이버를 좀 긍정 평가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번 주에 HMM 뭐 인수 이제 우선 협상자죠. 네. 요거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뭐 아직 하루 이틀 남았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다만 HMM 인수권 지금 현재 진행 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림그룹과 동원그룹이 이제 두 곳이 붙었죠. 원래 세 곳인 줄 알았는데 결국 두 곳이 붙은 인수전. 원래는 LX는 떨어져 나갔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에 될 줄 알았는데 결정 날 줄 알았는데 조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왜 미뤄졌나 봤더니 채권단 가운데 산업은행은 금융 논리를 좀 내세웠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돈 많이 쓴 데 뽑읍시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또 다른 채권단인 해양진흥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산업계 영향을 좀 보면서 천천히 봅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조금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이르면은 주중에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기다리면 우선 협상자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인수전 절차가 길어지면서 현재 시점에서 좀 유리한 곳이 있다라는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가 유리합니까? 지금까지는 하림이 유리하답니다. 페노션 갖고 있는 하림이 조금 더 앞서 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페노션 앞세운 하림그룹이 자금력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조금 더 썼다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원래 자금 동원력은 이 할인보다는 동원이었잖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경매가 입찰가를 높게 쓴 곳은 하림인 것 같고 동원그룹은 자금 동원의 건전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높게 쓸 가능성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다는 거죠. 할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림 측이 제안한 가격이 아마 6.3조에서 6.4조 그러니까 6조 4천억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HMM 워낙 중요한 회사고 또 하나 승자의 저주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샀을 때 산 곳도 같이 힘들어지면
네. 오히려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회사가 자금 동용력 어떻게 되고 얼마나 건전할 것인가 이런 조건들로 조금 면밀히 보는 상황이다라는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HMM이 시가총액이 한 11조 되는데 58% 매각을 하니까 네. 그거 따져보면 한 6조 4천억 원 정도 된단 말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걸 팔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프리미엄 거의 안 20% 받는 정도 거죠. 예. 붙여야 되는데 안 붙이고 팔 때 이제 나중에 산업은행이 이제 어디선가 이제 혼날 가능성 요것 때문에 조금 주저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게 빨리 마무리가 돼서 우리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HMM 이슈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